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감히 강혜연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런데 제가 워낙에 경력을 자주 바꾸고 철없이 꿈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자리에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의 앞길을 많이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많은 꿈을 쫓아서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삶의 예가 있다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이 불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대부분의 제목은 두근두근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도 가을이 되면서 너무 좋아지긴 했지만 가슴이 뛰고 내가 정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즐겁고 행복하구나 라는 들뜬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의 두 번째 부제가 청와대를 떠난 배우로 제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청와대를 떠난 배우라는 건 제가 작년에 냈던 저의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제가 대한민국 1호 여성 공채 대통령 경호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2년차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총 10년간을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 경호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또 배우를 하고 있고 또 방위사업과 국방 경영을 공부하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어떻게 살아오면서 써 내려갔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배우 프로필이고요. 제가 워낙에 악역을 좀 많이 하는 배우입니다. 출근 도시 여자들이나 황후의 품격, 또 영화 강철비 등등에서 다양한 악역을 하기를 했는데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을 때 얼굴보다 지금이 굉장히 많이 선해요. 착해서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 저는 막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좋고 하긴 한데 사실 배우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주말은 오지라든지 영상앨범 산에서 큐레이터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찍어놓은 영화가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와 작년에 제가 웨이브 사상검증구역이라고 혹시 여기 정치하신 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프로그램인데 웨이브 자체 오리지널입니다. 도봉갑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이 같이 12명의 30대 남녀가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의 신분을 숨기고 밤새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로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넷플릭스 사이렌이라고 혹시 자녀분들 중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분들 있으면 사이렌에 이수련하면 다 아실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해서 그것도 작년에 청룡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학부는 이화여대에서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고 석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최종식 회장님과 같이 국제학 석사를 했고 지금은 광운대에서 방위사업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잠깐 꺼도 될까요? 혹시 덥지 않으시면. 네. 이럴 때는. 지린다라는 표현을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쓰죠. 이게 제가 담배꽁초를 권총으로 맞춘 사진입니다. S&T 모티브라고 부산에서 K5 등 또 헬기온에 수리온에 탑재하는 그런 지대공, 공대지 그런 권총들을 생산하는 부산에 소재한 방위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권총을 재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K방산 무기를 소개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호실은 실제로 초탄이 공포탄이 아닌 권총을 저희가 착용을 하고 다니거든요. 9mm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호관 출신 사람이 한번 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K5 권총을 제가 시연을 해줬는데 처음에 그 PD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제가 담배꽁초 맞춰준다고 했더니 어떻게 담배꽁초를 맞추냐. 근데 제가 25m까지는 아니고 한 18m 정도에서 담배꽁초를 3번을 맞춰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잡아서 지린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사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이게 그 S&T 모티브랑 같이 앰버서더, 총기 앰버서더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의 노하우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주변에 남자 형제도 없고 주변에 학교 다닐 때도 오라버니들이나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경호실에 들어가면서 총기를 쏘게 됐는데 맨 처음 총을 쐈는데 9mm 탄 권총을 혹시 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실 텐데 반동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딱 쐈을 때 총기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 총기가 발사될 때의 충격이 제 온몸으로 받게 되고 소리도 너무 커서 이명이 한 일주일간 갔었어요. 선배들이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예 귀에 이어피스를 안 꽂고 총기를 쏘게 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삐 하는 이명이 일주일간 갔던 경험이 있는데 처음엔 정말 너무 놀림을 받았어요. 총이 일로 가고 절로 가니까 그 표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너 산탄총 쏘냐고 혼자서. 산탄총 같은 경우는 곰이나 멧돼지 잡을 때 쓰는 총이잖아요. 그 탄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정도의 그런 총이기 때문에 그런 총 쐈냐고 놀릴 정도로 정말 총기가 안 맞았는데 총도 구력이라고 해서 10년간 쏘다 보니까 정말 담배꽁초 지금도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사격 명중을 잘 하게 되는 그 노하우를 제 인생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게 정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개의 표적지가 있지요.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떻게 내 총 구경 안에 눈이 들어올 때 표적지에 잘 맞게 될까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른쪽은요? 여자분들이 더 잘 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상 초록색이 저 멀리에 있는 표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맞추고 싶은 표적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만 멀쩡하게 보면은 내가 총이 더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왼쪽을 보게 되면 총이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이럴 때 백판 나온다 그러거든요. 하얀 표적지에 맞게 되고 오른쪽처럼 멀리 어딘가에 내가 조준하는 표적이 있다고 흐릿하게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조준선 안에 가늠자, 가늠쇠가 또렷하게 보일 때 이 한가운데 올 때 정말로 총기의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 경호관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배우를 하고 있지만 가슴에 17cm의 선천성 심장 수술을 한 흉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심방 중격 결손증이라고 심장에 커다란 천공이 생겨서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그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는 2살까지 살까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공부를 잘할 거란 기대도 안 하시고 그냥 정말 원피스 하나 입혀가지고 집에 고이 모셔둔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놀이터에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면은 누가 툭 치면 쓰러지면 죽는다. 그래서 2살 때 그 수술을 받고 나서야 생명을 부지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천성 심장병을 네, 어서 오십시오. 가진 아이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여성 1호 대통령 경호관으로 10년간 대통령을 근접 수행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보안 사업도 하고 배우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상처를 굉장히 감췄었어요. 이 상처가 좀 부끄러운 제 바쁘기도 하지만 굳이 이렇게 화보를 찍는 이유가 오른쪽 사진과 가운데 사진에서 잘 보실 수 있듯이 가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병 수술 흉터가 있어요. 저게 이게 하이라이트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 심장 수술한 자국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요만큼의 한 2cm 정도의 흉터에 불과했는데 이게 크면서 흉터도 같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고 어렸을 때는 칼빵 맞은 거 아니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짓궂으니까 조폭마누라다, 번개맨이다 이런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감춰야 되는 거구나, 흉터구나, 상처구나 이 생각으로 너무 굉장히 수줍은 나날을 보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우연하게 방송에 노출이 됐고 이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본다고 해서 이런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환우들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이런 분들이 배우님이 경호관 출신이셨는데 그럼 우리 아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군요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얻기도 하셨고 또 배우가 되면서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이런 흉터가 있어 배우를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 상처를 노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예
오늘은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가리고 왔는데 대놓고 이렇게 훌렁훌렁 대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날 보고 나 같은 사람도 경호관이 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배우를 할 수 있다라는 자극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사이렌으로 넷플릭스로 그 최우수 예능상을 수상받았을 때 사실이고, 왼쪽에는 제가 냈던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DX 코리아나 아덱스 같은 경우에서 제가 실제로 K방산 무기를 시연을 하면서 영어로 외국에서 오시는 무관님들한테 K방산 무기를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런 자리에 많이 그래도 불리워 다니는 이유, 저에게 근거가 된 게 바로 청와대를 떠난 배우라는 타이틀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청와대를 떠난 배우를 내가 도대체, 청와대 2013년 7월에 나왔거든요. 도대체 나온 지 2024년인데 언제까지 이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싫었지만 덕분에 이런 자리에도 또 올 수 있고 내가 이런 이력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착하고 깜찍해 보이긴 하지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다 접니다. 왼쪽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저게 초등학교 행사라서 그나마 웃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화장도 못하고 머리 하나 질끈 묶고 다닐 때 우리 원우님을 맨 처음에 뵀었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저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막 저에게 유복하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해주실 정도로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중산층보다 좀 못할 정도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초중고를 겪으면서 사실 전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가 1997년도에 IMF를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학원도 갈 수 없을 정도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요. 편의점 알바하고 새벽에 이제 신문 돌리고 이렇게 하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취미를 가질 생각도 못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특기를 개발한다든지 학원을 보내달라는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핍이 사실 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를 많이 키워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나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긋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튼튼하게 살아야겠다는 걸로 딱 하나 부모님께 졸라서 다녔던 학원이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네, 태권도 학원인데 그게 사실 그것도 결핍의 하나였는데, 아이들이 항상 저만 보면 넌 체육 시간에 가만히 있어, 너는 고무줄도 하지 마, 선생님이 너랑 싸우다가 너가 넘어지고 울면 다 자기들이 가해자가 되니까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억울했어요.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나, 너무너무 서럽고 해서 엄마한테 태권도 도장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나마 태권도 도장이 좀 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한 달에 3만 원 뭐 이랬는데 태권도 도장을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래, 그럼 이 없는 형편에 나한테 학원을 보내주시니까 열심히 다녀야겠다 해서 꾸준히 했더니 그게 태권도가 5단이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실했는지는 아시겠죠? 태권도가 5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됐는데,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하는데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그냥 수행평가 정도를 잘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되니까 국립대 갈 성적은 안 되고 부모님한테 대학교 등록금이나 입학금에 대한 걱정도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었어요. 태권도를 잘하니까 태권도 잘해? 그래, 어느 정도 학기부가 괜찮아. 그럼 나는 공짜로 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그때 당시 전형을 봤어요. 서류 검사하고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 부평 사람인데, 부평에서 부모님이 그때 당시 미성년자니까 월계 석계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저를 지하철 타고 데려다 주고 1박 2일 시험 잘 보고 와 하고 갔는데 1시간도 못 돼서 제가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갔는데 신체 검사에서 흉곽 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태권도 5단이고 그래도 너는 군사훈련을 받을 감이 안 된다. 너는 그냥 탈락. 땡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의 인생의 가장 또 커다란 상처가 됐죠. 아니, 흉곽 기형이 웬 말이야. 나 지금 되게 멀쩡하고 정상인데. 근데 그렇게 기형이라고 이
써붙여 있는 걸 부모님한테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그 월기역 그 육군사관학교 입구에서 한 부모님 올 때까지 다시 저를 데리러 오셔야 제가 미성년자를 집에 갈 수 있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우스갯소리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육군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청와대 생활하면서도 군사관리관실 있을 때 공군이나 해군은 예뻐하고 제가 육군은 별로 안 예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아픔을 겪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빠른 포기했죠. 저희 같은 사람도 빨리 포기를 해야 그 다음에 갈 길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나마 4년의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을 종합을 했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영문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대 영문과를 갔는데 남들은 와 좋겠다 이러는데 여중 여고 여대였기 때문에 저는 이대를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시대에는 이제 이대가 최고다 해가지고 이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좌절을 맞이했는데 저희 때는 국제학부라는 게 없어서 재외국인 특례 전형을 했던 모든 친구들이 영문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럼 초중고를 다 해외에서 보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일상 대화를 다 영어로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학교에 딱 갔는데 교수님도 영어로 강의를 하시고 애들도 다 영어로 하는데 정말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등골이 식은땀이 흐르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위화감, 열등감, 비교, 열의 이 모든 자존감이 하락하면서 여기를 나는 벗어나고 싶다.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부평에서 신도림에서 1까지 1호선을 타고 가서 2호선을 다시 타가고 이대역에 내리는 순간까지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딱 첫 학기 때 그러셨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함렛을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렛이 뭐야? 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햄릿은 영국식 발음인데 그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는 햄릿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 학기 교재를 한 580페이지의 그 셰익스피어 원본을 받았는데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학교 가는 게 너무 눈앞이 하얘지고 노래지고 너무 싫고 근데 재수는 할 수 없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래서 버텨보자 해서 그 교보문고에 가서 가장 비슷한 두께의 가장 두꺼운 셰익스피어 한글본을 샀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술술 읽을 때 저는 한 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 남들이 1시간 공부할 거 저는 한 5시간, 6시간 해도 그 페이지를 못 끝냈던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또 4년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약간 뭔가 잘 준비되고 세팅된 게 아니라 항상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버티기, 성실하게 버티기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께 잘하기 이 생각 하나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4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다 취업을 했더라고요. 삼성에 취업한 친구, 좋은 기업에 취업한 친구, 방송국에 취업한 친구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뭐 대학원을 가거나 근데 저는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4년 그렇게 공부했더니 토익이 겨우 900이 넘더라고요. 좀 만점도 안 나오고 토익 겨우 900 넘고 영문과 출신인데 토익 900점 넘는 것밖에 없고 태권도 5단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정말 4년 내내 알바만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줄지언정 이 매 학기마다 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러세요. 야, 장학금을 열심히 받아야 되지. 장학금을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받겠어요. 내 친구들은 다 영어가 원어민 수준인데 그리고 공부만 매달려도 장학금을 받기 힘든데 저는 그때 당시 열심히 알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그러면은 장학금은 포기해야 되고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었어요. 그렇게 4년을 넘었는데 4년 됐는데 커리어에 쓸만한 알바도 아닌 거예요. 항상 편의점 알바 아니면 과외 아니면 정말 복날에 초복, 중복, 말복에 제가 닭집 알바도 했었어요. 그게 페이가 엄청 셌거든요. 초복, 중복, 말복에 닭꼬치에 열심히 닭을 끼워서 이걸 구우면은 평상시 일반 알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급을 쳐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만 골라 했고 또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레이터 모델이 굉장히 유행이었었어요. 뭐 070 이런 거 PCS 나올 때였는데 대학교 앞에서 정말 세일러문 같은 옷 입고 막 나레이터 모델하면서 이런 뭐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용해보세요 하면은 그때 당시 그것도 페이가 셌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정말 이상한 옷을 많이 줬었어요. 좀 야한 옷도 주고 막 희한한 옷도 주고 하는데 대학가에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대 앞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너무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아, 난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항상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4학년 졸업이 됐는데 어디 쓸만한 커리어의 알바도 아니고 딱히
토익이 만점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나 할 때쯤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정의를 구현해보자. 기자가 되자. 기자나 언론인이 돼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사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은 학원을 안 거치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언론사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죠? 언론고시라는 학원이 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언론사 입시를 빨리 준비를 해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려면 언론사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그때 당시 서초역에 있는 어떤 학원이었는데 학원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종합교양, 시사상식, 영어, 인터뷰, 면접 뭐 해서 쭉 해서 일주일 내내 수업을 들으면 몇백만 원에 대하는 그런 학원비를 주는 학원이었더라고요. 요하는 학원이어서 어떡하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빨리 취업은 해야 되겠고 이 시험을 재수할 자신도 없고 해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러이러한 성실성 하나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이 학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테니까 수업을 공짜로 듣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평에서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호선, 2호선 타고 서초역에 내려서 학원 문을 딱 열고 청소를 다 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날 공부할 프린트물 복사하고 해서 수업을 시작하면 아침부터 수업 듣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칠판 지우고 다시 다음 시간 프린트물 복사해서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한 2개월, 3개월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만 늦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항상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만 힘들어야 되지? 그래서 항상 1호선, 2호선 타고 가면서 내가 과연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시험 과목을 모두 소화할 자신도 없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막연하게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던 어느 날 언론사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 신문을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한국일보에 그때 아침에 500원 주고 산 그 신문에 첫 장을 넘겼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최초로 여자를 공채로 선발한다는 게 있었어요. 제가 공채국입니다. 저희 이전에는 이제 공채 기수들이 있고 훨씬 더 이전에는 군이나 경찰에서 특채로 뽑아갔었죠. 27이라는 특공대도 있었고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있는데 공채 1기부터 있는 중에 공채 9기에서 여자를 처음으로 선발을 한 거예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왜 경호실만 여자를 안 뽑아요? 이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경호실장이 야 우리도 올해부터 여자를 뽑아 해가지고 공채가 난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공고를 봤는데 공무원으로 그때 특정직 7급으로 들어가는 시험이었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언론사 입시 과목과 유사했어요. 시사상식, 종합교양, 한국사, 영어. 다른 거 모르겠는데 영어 영문과 나왔잖아요. 영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더군다나 태권도 5단이면 약간의 가산점이 있었어요. 이거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엄청난 사명감이나 투철한 긍지나 이런 것들, 소명 이런 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 물어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명예와 이런 것들, 헌신에 대한 게 있었냐. 사실 저는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간 거거든요. 현실에서 버티다 보니까 정말 죽어라 하던 차에 그 여태까지 모았던 그 영어 4년간의 노력과 태권도 5단과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진짜 이렇게 가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날개가 달린 듯이 그 대통령 경호관으로서의 자리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 고문관이었어요. 고문관. 예. 아니 군사 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는데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15개, 16개 유관기관을 작전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을 모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수도 받고 특전사도 받고 대테러도 받고 UDU, UDT 다 받았습니다. 이 공수 해병도에서 제가 포항 1사단에서 해병 공수를 4번 뛴 여자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도 받고 요새 소위 강철 부대라 그러죠. 그런 데서 나오는 모든 훈련들을 다 이수했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에피소드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 훈련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저희의 신분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근데 항상 머리 이렇게 쪽머리하고 깔끔하게 정장 입고 다니니까 어디 나가면은 승무원이냐고 많이 착각들을 하셨어요. 승무원이래. 네, 승무원이에요 했는데 얘기 한참 나누다가 그 남자분이 자기가 어디서 군 생활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딱 알잖아요. 들으면 뭐 20비에 계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20비행단에 계셨는데 오빠가 공군이었어서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둘러댈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베트남 참전 용사시거든요. 집안에 여자밖에 없으니까 엄마, 언니, 저거든요. 그 전까지는 엄청난 군대에서의 무용담을 얘기하시다가 제가 경호실에 딱 입사하면서부터 군대에 대한 모든 얘기를 그냥 아예 함구하시더라고요. 아예 얘기를 안 하실 정도로 이런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19번 훈련생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철이 없었냐면 들어가서 계속 그 선착순을 하는 거예요. 선착순 저기 보이는 축구꽃들 찍고 옵니다. 근데 1, 2, 3 했는데 몇 명 중에 제가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남자 동기들이니까. 맨날 꼴찌 하니까 그 해병대 조교가 19번 훈련생 힘듭니까? 업어줍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업어주세요 해가지고 다 같이 얼차를 받고 맨날 그랬었어요. 진짜 고문관 중에 그런 고문관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훈련을 다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도 참 인생이라는 게 어디로 풀릴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4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영어가 그나마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일반인보단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영어로 공부를 그랬더니 그 근접 수행 임무 중에서 국빈 업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뭐 오시는 대통령이나 방한하는 수반들, 뭐 콘돌리자 라이스 대통령,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덴마크 여왕, 일본 아베 총리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4번 이상씩 해서 모두가 저를 기억하실 정도로 굉장히 근접 수행 경우를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죠. 사실상 20대에서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인생 경험을 많이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도 전 지금도 경호실을 지금 친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20대에 많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지금은 용산으로 옮겼지만 그 청와대 안에서 본관 근무에서 당직했을 때 CCTV를 딱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쓰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쪽을 봤더니 나의 5년 후에 선배님이 계시고, 이렇게 봤더니 10년 후 부장님, 뭐 20년 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구나. 네가 이제 통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이제 매달 10일 공무원 봉급이 꽂히니까 그 생각을 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야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뭘 하고 싶었던 사람이지? 난 뭘 잘하지? 난 뭘 해야 행복하지를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출근하면서 연무관에서 이렇게 그 봉황 분수대 건너면 청와대 그때 반짝반짝 파란 지붕이 보이는 그게 출근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는데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너무 싫어지고 나는 이제 세장 안에 갇힌 새인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 근데 진짜 그때 처음 생각한 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연극 배우셨거든요. 근데 연극 배우신데 잘 나가시는 연극 배우는 아니셨어요. 근데 무대에 가끔 서실 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제일 두근거렸더라고요. 설레고 꿈꾸게 하고 내가 저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감히 입 밖으로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것 같고, 네가 뭐 특출나게 뭐 잘하는 거 있어? 뭐 학교 다닐 때 무대에서 뭐 까불고 그런 아이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딱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항상 한 번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33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그 다음날 그냥 질렀습니다. 질렀는데 모두가 말렸죠. 정말.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떠니? 10년 동안 다니던 이 아름다운 직장을 떠났죠. 부모님이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종이로 된 그 의료보험 카드 들고 다녔잖아요. 거기에 첫 장에 직장명 써 있죠. 부모님은 그걸 꼭 들고 병원에 가셨어요. 대통령 경호실에 써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의사랑 간호사가 잘해준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걸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33살인데 네가 지금 나가서 지금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 모두가 이제 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보니까 하는 거죠. 33살에 야 전지현, 김태희, 송혜교가 저랑 동갑이에요. 걔들은 이미 탑이야. 너 인제 시작해서 너 뭐 할라 그래? 네가 전공을 했니? 뭐 했니? 네가 누가 예쁘다고 했니? 너 착각하지 마.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미 한번 마음이 결심을 서니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왼쪽에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일을 쓰고 그만둬야 되는 일을 한번 써봤는데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가 한 100개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쉬워하시고 이제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난 특출나게 끼도 없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위험하고 두렵고 막 뭐가 있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언젠가 한번 할 것 같은 거예요. 해야 될 것 같고 죽기 전에 제가 70 몇 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베드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그때 그거 한번 해볼 걸 이 생각을 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70대 먹어서 할 거면 지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렇죠.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바로 코앞에 뒀었어요. 5급 사실 5급 진이었죠. 그래서 밑으로 까마득하게 후배들이 있었고 전부 다 이제 여자 후배들도 그때 들어왔을 때여서 선배님 1호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저희한테 길을 닦아주십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경호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죠. 차 옆에서 차 잡고 뛰는 거. 혹시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총알 대신 맞을까? 총알 대신 마시려고? 어차피 방탄차인데요. 방탄차고 또 멋있더라고요. 멋있어 보이려고 과시적으로 그죠? 뭐 김정은도 그때 왔을 때 엄청 한 12명인가 이렇게 뛰었잖아요. 예, 열심히 뛰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직업병이 있는데 택시 아저씨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택시 문 안 섰는데 문 열고 내려서. 이게 저희 직업병인데 그 사주 경계를 하는데 차량 옆에서 이걸 하면서 뛰면서 과시적인 효과도 있고 또 차를 잡고 뛰면은 이 방탄차 옆에서 저랑 차 간에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잡고 굳이 뛰는데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차 잡고 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 발이 타이어 밑으로 들어갈까 봐 차를 잡고 많이 뛰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빈 경호할 때 항상 저희가 보여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다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직업병이 몇 개 있는데요. 그만두고 나와서 그 차 잡고 뛰는 거, 차 서기도 전에 먼저 문 열고 내리는 거, 그다음에 꼭 보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꼭 끝까지 문 이걸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고 있거나 문 열어주고 하면 한 10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병들이 계속 생겼는데 이런 데도 오면 항상 저 오늘도 되게 일찍 왔죠. 오면은 여기서 몇 층까지 하는데 창문에 왕관기가 있고 없고 여기 CCTV가 몇 개고 소방시설 어디 있고 이거 다 보고 다녀요. 이 직업병이 이게 딱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랑 있으면 안전합니다. 네, 주변에 놀고 계신 남자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안전한 여자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을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정말 탈탈 털어서 처음으로 연기를 전공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연기자가 되는 법. 얼마나 정말 막연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을지 추측이 되시죠? 강남역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연기학원이 있어요. 정말 거기서 기초부터 배웠어요. 10대 아이들과 같이 그 아이들은 이제 예술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연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인데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원숭이 흉내도 내보고 막 울어보라 그러고 화내보라 그러고 막 때려보라 그러고 욕하라 그러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은 되게 웃겼겠죠. 자기들한테 볼 때는 거의 이모뻘인데 아이들은 거의 10대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여태까지 경호관으로서 살면서 저는 표정이 없었거든요. 저 경호 같은 때 모습을 기억하시죠? 항상 이렇게 되게 두 분을 기억하시는데 무표정으로 항상 화나 있고 항상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통신축선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만 딱 듣고 바로 관사로
복귀하고 이 생활을 하다가 야, 너 웃어도 돼. 근데 경호관한테 웃으면 혼났거든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경호관한테 화내면 안 돼요. 경호관이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저한테 너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화내도 되는 명분이 주어지니까 정말 이 감정의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생활을 막 하면서 1년의 그 강남역 연기 생활 그 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또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정말 첫 장에서 제가 보내드린 프로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쌓여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 하나 증명사진 같은 거 하나 찍어 놓고 오른쪽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연기 전공도 아니고 찍은 작품도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거 특기, 태권도 5단 그 다음에 뭐 없었어요. 청와대 출신 뭐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청와대 출신인데 뭐? 어쩌라고? 연기 잘해요? 출연한 작품 있어요? 이게 돌아오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태권도 5단을 써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부터 계속 오냐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현장에서 스턴트맨이 출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험을 하는데 단역 배우는요 출연료가 굉장히 싸요. 단역 배우인데 태권도 5단인 단역 배우를 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와, 나한테 출연 기회가 생겼다. 갔는데 스턴트 대용으로 쓰인다니까 얼굴이 안 나와요. 발차기 기가 막히게 하는 뒷모습만 나오고 얼굴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나? 소모되는 것 같고 자존감은 상하고.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 딱 물어보는 거죠. 33살에 생계형 배우 하세요. 네. 생계형 배우 하시고 그냥 결혼을 하세요. 결혼. 그 나이에 무슨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결혼해도 애 낳으려면 늦었어요. 진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다 좋은데 눈이 좀 아쉽네. 눈이 조명을 못 받아. 조명을 받게 눈을 좀 키워야 된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성형수를 눈을 한번 찝었었어요. 원래도 쌍꺼풀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배우를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이제 이게 내가 새겨들어야 되는 조언이나 싶어서 눈을 한번 찝기도 했었고 진짜 대놓고 태권도 5단? 쌈 잘해요? 다리 한번 찢어봐요. 물구나무 서봐요. 백덤블링 못해요? 백덤블링?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걸 해야 캐스팅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해서 정말 다 그거를 해주고 다녔어요. 해주고 다니는데 항상 그래봤자 얼굴이 안 나오는 그런 단역만 주고 스턴트만 쓰고 처음 촬영했을 때 15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1박 2일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똑같은 걸 만약에 스턴트가 하면은 150, 160 이렇게 받는데 근데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수많은 제작사와 기획사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데 누구도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 써주니까 그래서 제가 데뷔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악으로 깡으로 특전사 다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 죽었어. 오케이, 내가 못 되면은 중국을 가지. 그때 당시에 사드 전이라서 한중 합작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을 그쪽에서 주인공으로 쓰면서 중국 배우들을 같이 출연하고 투자를 얽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커플이라고 이다혜 씨랑 슈퍼주니어가 같이 주인공을 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더 잘해주는 거예요. 한 줄짜리 대사였는데 했는데 잘했어요. 간절했잖아요. 간절하니까 잘해야지. 한 줄을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서 한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했어요. 그랬더니 좀 하시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 줄짜리 주는 거예요. 열심히 또 준비해서 했더니 그러더니 거기서 조연 역할을 아예 해준 거예요. 이다혜 씨랑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했죠. 죽어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제 첫 작품이 된 거예요. 20부작이면 20부작에서 조연으로 나왔어요. 그걸 딱 해서 영상을 또 기가 막히게 따는 거죠. 내 얼굴 위주로 팍 따가지고 해서 딱 편집을 해서 내가 주인공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작사랑 기획사에 싹 돌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캐스팅이 오는 거예요. 오, 이런 배우가 있네. 검증이 됐네. 이다혜 씨 옆에서 주인공을 했네. 그때부터 저의 연기 생활이 조금씩 커리어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요. 그 나이에 아줌마, 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43세 나이에 시집 더 잘 아시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뭐 시집이나 가라. 지가 이쁜 줄 아나 보다. 언제까지 청와대 이력 우려먹을 거냐. 대통령 경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래 뭐 태권도 5단 그래봤자 나랑 싸우면 껌이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제가 총 쏴가지고 그 담배꽁초 맞춘 거에 내가 쏴도 저거보다 잘 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때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버티는 게 저의 인생이었잖아요. 버텨가면서 성실한 거 하나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뭐 있어. 정 안 되면 뭐 내가 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저는 관광 가이드를 한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내가 못할 게 뭐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필모를 쌓고 이게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전지현 씨랑 이민호 씨 나왔던 드라마에서 또 조연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옆에 장근석 씨인데요. 제가 영상을 딸 때 이렇게 따요. 제가 주인공처럼.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장근석. 하지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슈가 많이 됐어요. 신인 배우로 변신한 대통령 경호관. 대통령 경호관인데 나와서 신인 배우가 아니라 항상 수식어는 신인 배우고 뒤에는 저는 경호관인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외신에도 중국에 나왔을 때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상을 많이 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가끔 칼럼을 씁니다. 칼럼 쓰는데 칼럼 제목도 아주 그냥 처절하죠. 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제가 올렸는데 이렇게 모티베이션으로 저는 제가 뭐 엄청나거나 이런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냥 버티고 눈앞에 처음에 보여드린 사격의 그 노하우처럼 타겟은 너무 먼 거예요. 흐릿하고 내가 저기 닿을 수 있을지 안 닿을지도 모르고 솔직히 저도 자신 없거든요. 두렵고 리스크도 많고 위기감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너무나 불안한데 그럴 땐 저는 그냥 눈앞에 주어진 것만 봤어요. 내 눈앞에 가늠자 가늠새만 명확히 보다 보면 뭐로 가든 글로 가긴 가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사이렌 불의 섬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상 받은 작품에서 제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교 강연에 초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강연을 가면요. 이렇게 막 하고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조용해요. 근데 집에 갈 때쯤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 나와서 이렇게 붙잡고 물어봐요. 사실은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 자체를 못해요. 그 집에 가면 그렇게 DM이 인스타그램으로 한 100개씩 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상처받기 너무 힘들다. 인간관계 상처,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부터 시작해서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이 막 와서 그거에 대한 칼럼을 한번 썼었어요. 근데 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저는 딱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생각했을 때 정치도 그렇고요. 종교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연예인도 그렇고요. 100% 다 좋아하는 건 없잖아요. BTS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한들 BTS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불교가 있고 그죠? 천주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종교도 그런데 내가 뭐라고 욕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저를 욕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아예 이제 요새는 댓글을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댓글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욕을 막을 때 그 처음에 제작사 기획사들이 저한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백덤블링 해봐요. 다리 찢어봐요. 이랬을 때 제가 20대였으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20대면은 내가 백덤블링을 못해서 이 오디션에서 떨어지다니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우리 어디서 촬영장에서 뵐지 모르니까 저한테 명함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명함 받아가지고 나와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요, 그 사람도. 자기가 감독이라는데 작품이 없어요. 자기도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자기도 별거 아닌데 자기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현장에서 봐야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버텼고 뒤로 가면서는 좀 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대통령 경호관 출신 배우를 좀 그만두고 그리고 정말 배우 메릴 스트립처럼 배우 이수련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멀어요. 너무 멀고 그 초반에 보여드린 그 초록색 흐리멍덩한 표적처럼
그냥 눈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로 닿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거머쥘 수 있는 배우가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를. 똑같은 메릴 스트립 배우거든요. 마가렛 대처를 연기했을 때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어떻게 가름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전 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생이 영화야. 인생이 영화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 그럼 내 인생의 감독도 나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이 대본을 써나가는 작가도 저예요. 그럼 딱 생각을 했을 때, 내 인생의 장르를 뭘로 만들까를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르가 그놈의 대통령 경호관 좀 이제 액션을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로맨스도 쓰고 싶고, 뭐 이렇게 인생이라는 고전 클래식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많은 욕을 하거나 댓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라는 건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60분짜리, 뭐 90분짜리, 뭐 120분짜리 있는데, 주인공 배우가 모든 단역한테 일일이 리액션 해주지 않아요. 그 롤은 정해져 있어요. 주인공 배우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딱 톤을 해가지고 아저씨 앞에 똑바로 좀 보이고 다니세요 할 때 거기에 죄송합니다 라고 주인공이 리액션을 해주는 역할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에이씨 하고 가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엑스트라들은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일일이 그 사람에게 리액션을 주고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내 인생의 영화에 중요한 롤을 줄 수 있는 그 주조연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는요, 사실 이게 엄청난 유튜브가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강의를 들어갔을 때 저에게 DM으로 보낸 아이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처음엔 일일이 DM으로 답장을 해주다가 이게 중복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해주는 비밀 수련회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유튜브 비밀 수련회로 살포시 던져드리면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찍고 제가 직접 올려가지고 한 구독자 한 150명 이제 오늘자로 됐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렇게 봉사, 기부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소소히 살고 있는 배우 이수련이었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